조직이해 능력 출제 예상 문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41번은 소유 경영자와 전문 경영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소유 경영자, 오너예요.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를 안고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의사결정권이라는 걸 강할 수밖에 없죠. 반면 대규모 기업에서는 전문 경영자를 많이 쓰죠. 각 분야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여기 보시면 포괄적 권한이라고 하는 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출자 기능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일에만 신경 쓰면 된다고 하지만 한정된 부분은 있겠죠. 자, 적절하지 않은 거 볼게요. 1번입니다. 소유 경영자는 출자자이면서 경영자, 일명 기업가, 오너라고도 하죠. 소유 경영자는 전문 경영자에 비해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질 수밖에 없죠. 회사 주식 가지고 있으니까. 반면 전문 경영자는 주어진 권리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죠. 전문 경영자, 성과 안 나면 잘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거, 이건 전문 경영자죠. 전문 경영자의 문제죠. 소유 경영이 분리된 대규모 주식회사에선 전문 경영자, 이론적으로는 대규모 주식회사에선 전문 경영자들이 주로 경영을 맡아서 합니다. 전문 경영자, 주주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맡겨놨더니 자기 이익을 추구해요. 이걸 대리인 문제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전문 경영자들이 뭘 하는지를 몰라요. 하지만 전문 경영자들은 자기가 아는 거 잘 알죠.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서 역선택, 도덕적 해이가 발생되죠. 그래서 스톡 옵션, 주식을 일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줘요. 그럼 주가가 올라야만 이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주가 오르게 하려면 회사를 발전시켜야 되니까 이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네요. 42번 문제입니다. 김수정 팀장은 소속기관이 윤리경영평가에서 4등급 받아서 윤리경영 교육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볼게요. 윤리경영, 윤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경영을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 1번에 보시면 경쟁력 제고,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과 무관하다. 돈 버는 거 포기했냐? 아니요. 결국에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 윤리 추구하는 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 이제 설명을 좀 할게요. 윤리 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즉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을 토대로 하고 있죠. 윤리 경영을 실천하게 되면 시민, 고객, 협력업체 그리고 사회로부터 지속적인 신뢰와 자율성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양상되고 경제적 부가가치가 극대화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4번 보시면 윤리경영 시스템은 가치 체계, 임직원들의 공감대 조성, 실행, 조직 구성 등이 필요합니다. 만일에 기업의 이익 추구와 기업 윤리 간의 갈등이 발생되면 윤리적 측면을 고려할 수밖에 없죠. 아니, 그것도 뭐 당장 돈 벌기 위해서 무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길게 보면, 짧게 보면은 이익 추구가 맞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비난을 받고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오히려 더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윤리적 측면을 우선 고려하는 게 맞죠. 답은 1번 되겠네요. 윤리경영, 윤리경영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치체계라는 게 일종의 헌장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윤리경영 헌장 뭐 이런 거 있죠.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교육을 받아야 공감대 조성이 되겠죠. 감독기관이 따로 있어야 돼요. 사회적 책임은 이윤 창출하는 경제적 책임, 법규 준수하는 법적 책임, 그리고 윤리적 기준을 자발적으로 따르는 윤리적 책임, 그리고 사회 공헌을 하는 사회적 책임 또는 자선적 책임으로 구분되죠. 자, 43번은 지식 경영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기업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끼치는 지식 경영에 대한 내용인데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보기 위해서 일단 지식 경영에 대한 내용 좀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아니 뭐 각 지식은 각각 갖는 거 아니냐. 구성원들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조직 내 보편적 지식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지식경영의 목표는 조직 내 지식의 창출 그리고 공유를 제도화하는 거예요. 지식의 범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는 명시적 지식 또는 형식지, 암묵적 지식, 암묵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거, 뭐 데이터베이스 문서 같은 것들 얘기죠. 암묵지는 뭐냐면 이게 정리가 안 돼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뭐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서 얻는. 여러분 된장찌개 맛있게 끓이는 법 대충 아실 것 같죠? 몇 번 해보니까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설명해 봐요.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좀 어려운 거 있죠. 이런 게 암묵지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SECI 모델, 노나카라고 하는 학자가 지식 순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순환 과정이 공동화, 표출화, 연결화, 내면화를 거치게 되는데 그 중에 먼저 공동화입니다. 암묵지를 고차원 암묵지로 바꾼다. 뭐냐면 회사 안팎에서 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암묵지 이걸 축적하고 이전하는 게 공동화예요. 자, 그 다음 표출화는 뭐냐면 암묵지를 형식지로 바꿉니다. 자신의 암묵지를 촉발시켜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장찌개를 계속 끓이다 보니까 맛있게 끓이기는 하는데 이걸 이제 축적을 해야겠죠? 그걸 이제 레시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연결합니다. 분산된 형식지를 새로운 형식지로 바꿔요. 그러니까 뭐 된장찌개 끓일 줄 아는 사람이 있고 뭐 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 이거를 각각 이제 돼 있던 거를 이제 새로운 형식지로 바꾸는 거죠. 새로운 형식지 획득, 통합하고 전달, 보급하고 편집, 가공하게 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각각의 구성원들이 다시 암묵지로 가져가게 되죠. 시뮬레이션, 실험 등을 통해서 형식지를 체화하는 거죠. 레시피, 요리책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걸 자기 걸로 소화하는 과정, 이게 내면화라고 하죠. 자, 1번 보기는 지식경영의 정의가 나와 있죠. 노니카, 이게 좀 애매한 게 노나카가 맞는데 일부 책에서는 노니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게 아마 그 경영학 개론 요약한 책 때문에 그래서 노나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노니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노나카가 맞는데 여기서 그냥 노니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조직 구조를 SECI, 이 프로세스로 발전한다는 이론으로 제시한 게 지식 순환 프로세스죠. 공동화, 표출화, 연결화, 내면화 과정입니다. 자, 4번입니다. 지식은 나선형의 형태로 지속 반복적으로 습득, 창출될 뿐만 아니라 개인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이 순환 과정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암묵지와 형식지 독립적으로 창출 과정을 통해서 저장 활용되냐? 아니요. 상호작용을 통해서 얘가 계속 서로 영향을 끼치면서 변화하면서 저장되죠. 5번이 잘못된 내용 되겠네요. 자, 내용 이어서 44번 문제입니다. 마인드맵에 대해서 이거 이미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예요.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마인드맵. 이 마인드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기 위해서 마인드맵 얘기 좀 볼게요. 머릿속 생각을 지도처럼 그려요. 토니 부잔이란 인물이 대중화시켰습니다. 개념 중심에 둔 거에서 파생된 내용들을 뻗어가요. 이게 말로 설명하니까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림으로 좀 보면 중심 개념 있죠. 음악에서 가수, 노래, 악기, 대중. 그 다음 뭐예요? 또 가지치기 하죠. 악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부가지 또 가지치기. 세부가지 이렇게 뻗어가는 걸 한 장의 지도처럼 그리는 거. 이게 마인드맵입니다. 자, 머릿속 생각을 지도처럼. 맞죠? 한 장에 적기보단 여러 장에 나누면 파악하기 힘들어요. 한 장에 써야지. 그러니까 맵이지. 지도 여러 장으로 돼 있는 거 불편하잖아요. 어떤 개념을 중심에 두고 시작해야죠.
거기에 관련된 걸 연결하는데 작성할 땐 중요도에 따라서 상위가지, 하위가지로 구분해야죠. 이 구분이 안 돼 있으면 그냥 뭐 단어만 적어 놓은 데서 머물러 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45번 문제 넘어가도록 합시다.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조직 이론에 대한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문 내용과 관련 있는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볼게요. 자, 내용 보시면 메이오 교수 연구팀이 호선 공장에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실험 내용은 사실은 전등불빛 밝기에 따라서 생산성이 얼마나 좋아지냐 나빠지냐 이걸 연구하려고 했는데 엉뚱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연구원이 와서 관찰하고 있으면 열심히 하고 가면 열심히 일 안 하고 결국 인간관계나 타인의 관심과 같은 심리적 요인들이 생산성과 연관이 된다. 이게 바로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인간관계론에 대한 얘기 좀 볼게요. 인간을 기계 부품처럼 이용을 한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반발로 나오기 시작했죠. 이 과학적 관리론은 생리적, 경제적 요인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인간관계론은 사회적, 심리적 요인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 비공식적 자생 집단 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자발적으로 형성된 조직 내에 비공식 조직이 공식 조직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회사 내에 무슨 동호회라든지 이런 데 활동들을 더 권장하게 된 거죠. 하지만 문제점도 있긴 해요. 비공식 조직이 공식 조직을 무시해버립니다. 상호관계 무관심도 있고 비공식 집단의 보편성이 결여되는 이런 문제들도 있죠. 자, 내용 볼게요. 자, 1번입니다. 인간을 부품처럼 여겼던 과학적 관리론에 반발해서 나온 거니까 인간을 그렇게 보지 않았죠. 감성적 요인도 중시 여깁니다. 비공식 조직을 인식하게 되어 인간관계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게 됩니다. 적정한 하루의 작업량, 즉 과업을 제시하고 강조했던 거, 이게 과학적 관리론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딱 정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표준화되게 되면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이 숙련공들이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대규모로 공장을 만들려고 하면 숙련공의 숫자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등장한 게 과학적 관리론인데 테일러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서 테일러리즘이라고도 하죠. 답은 5번 되겠네요. 46번 문제 넘어갑시다. 자, 환율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어요. 공부한 거 적용하는 거니까 상황만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A공단은 미국 국제개발처와 협약을 맺었는데 A공단에서 인력, 기술력 지원하면 미국 국제개발처는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는데 달러로 받을까 원화로 받을까 요 문제가 있네요. 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양적 완화한다고 하네요. 자, 금리 인하, 기준금리를 인하했어요. 그럼 모든 금리, 대출금리, 예금금리도 같이 인하되니까 대출은 늘겠죠. 이자 싸니까. 예금 줄겠죠. 이자 얼마 안 주니까. 대신 그 예금이 소비로 연결되겠죠. 대출,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통화량이 증가하는데 이건 미국 얘기예요. 달러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달러가 늘어나면 달러 가치는 떨어지죠.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올라가죠. 그러면 몇 대 몇으로 받을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가치가 올라가는 원화로 받는 게 맞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국제경제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볼게요. 자, 상황이 어떻습니까? 미국은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하죠. 왜 기준금리 인상하려고 합니까? 경기가. 자,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는 이게 점점 어때요? 성장세가 둔화되고 지속적으로 고용 상승, 해고는 하락, 완전 고용에 근접한다. 이건 뭔 얘기입니까? 이 경기가 좋아져요. 근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으니까. 어찌됐든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우리 앞에 봤던 거에 반대 개념이니까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걸 알 수 있죠. 그 반대로 보면 딱 맞아요. 자, 반면 유럽은 어떻습니까?
벌금. 아니 뭐 은행이 벌금 받은 게 뭐? 독일의 핵심적인 금융기관인 도이체방크가 벌금 받았어요. 그러면 금융이 흔들리겠죠. 게다가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까지 흔들려요. 흔들리면 유로화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자, 달러만큼이나 안전자산 대접받던 일본의 엔화는 가치가 떨어지고 있죠. 달러는 가치가 올라가고 있고 유로화와 엔화는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1번은 맞는 내용이죠. 자, 2번입니다. 미국에 수출을 할 때 일본, 유럽의 경우 엔화 가치 떨어지고 유로화 가치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생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겠죠. 장기적 관점에서 가치가 올라가는 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미국 달러가 아니라 일본 엔화 자산 보유를 늘린다. 아니요. 반대로 했죠. 달러와 자산 보유를 늘려야죠. 3번 틀렸죠. 자, 4번입니다. 달러화 강세. 그러면 유럽 쪽에 투자했던 게 미국으로 넘어가 버리겠죠. 자, 계속 이렇게 되면 유럽 기업들은 대미 수출 호재를 맛볼 수 있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48번 문제입니다. 엘니뇨 현상이 뭐예요? 적도 부근의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상이변이 일어나면 커피 농사 안 되겠죠. 예상되는 변화로 적절하지 않은 거 봅시다. 베블런 효과는 뭐냐면 가격이 오르면 비싸니까 수요가 줄어야 되는데 허영심 때문에 오히려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 그러면 뭐 허영심 때문에 밥은 굶어도 커피는 마신다. 이러면 수요 감소하지 않을 수 있겠죠. 자, 커피의 보완제. 커피와 함께 소비했을 때 만족감이 더 커지는, 효용이 더 커지는 설탕 수요는 커피 감소하니까 설탕도 감소하겠죠. 자, 커피를 대신해서 먹을 수 있는 홍차. 자, 커피 수요가 줄면 이 수요는 어디로 가요? 홍차로 가서 홍차 수요 증가하겠죠. 맞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커피 원두 공급이 감소하게 돼요. 그러면 커피 가격은 오르는 게 맞는데 내린다고 해버렸네요.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대체제와 보완제 설명인데 간단하게 할게요. 대체할 수 있다, 보완 관계다. 무슨 얘기냐면 A제와 대신 B제와예요. A제와가 비싸면 A제와 덜 사고 B제와 사면 될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반대로 움직여요. 반면 보완제는 같이 움직여요. 같이 소비했을 때 만족감이 더 커지기 때문이죠. 두 제와의 관계가 서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걸 가지고 대체제와 보완제로 구분했죠. 49번 문제, 우리 이론에서 공부했던 바로 BCG 매트릭스입니다. 성장성과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둘 다 높은, 그리고 한쪽 점유율이 높은, 한쪽 성장성이 높은, 둘 다 낮은 네 가지로 구분했죠. 자, 성장성과 수익성이 모두 낮아요. 그럼 접어야죠. 독산업이죠. 성장성과 점유율 모두 높아요. 계속 투자해야 되는 뭐예요? 스타.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요건 간단하게 BCG 매트릭스의 개념만 물어본 거고, 이제는 이걸 좀 활용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BCG 매트릭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건 뭐지? 공부했던 거예요. 설명 상세하게 했는데 별 내용은 없어. 우리 공부했던 거니까. 그거를 표로 만들었죠. 자, 제품 수명 주기라고 해서 처음 제품이 등장하면요, 아직 수익은 안 나요. 그러다가 이제 성장기 점점 수익이 높아지다가 성숙기 지나면서 꺾이기 시작하죠. 쇠퇴기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BCG 매트릭스하고 연결해 봤어요. 처음에는 돈은 안 돼. 점유율은 낮아. 하지만 성장성, 퀘스천 마크가 도입기죠. 성장하든지 더 안 되면 철수하든지. 스타는 둘 다 높아요. 이게 성장기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캐시카우, 점유율은 높은데 성장성은 점점 떨어지고, 이게 성숙기예요. 꺾이는. 현상 유지적 성장 전략이 필요하죠. 그리고 도고, 둘 다 꺾여요. 이젠 쇠퇴기로 가요. 철수하고 접어야죠.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시장 성장률은 높지만 점유율이 낮은. 요건 퀘스천 마크죠. 안정적인 현금 확보가 되려면 점유율이 높아야 되는데 점유율만 높은 거 이건 캐시카우잖아. 1번 잘못됐죠. 답은 1번인데 나머지 마저 보도록 할게요.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 왜 합니까? 성장률, 점유율이 다 높은 스타니까. 3번입니다. 시장 성장률은 낮지만 점유율이 높은 성숙기에 해당이 되는 캐시카우 맞죠? 둘 다 낮으면 쇠퇴기, 도그 맞죠? 도그는 이익도 거의 안 나요. 그럼 뭐 줘봐야죠. 철수하든지 회수하든지. 그래서 답은 1번이었죠. 자, 51번 넘어갈게요.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 동기부여 이론 중에서 이 형평성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공정성 이론이라고도 해요. 불공평해. 그럼 나 열받아 일하기 싫어. 그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는 형평성, 공정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동기부여된다는 거예요. 억울한 건 못 참는다는 얘기죠. 자, 조금만 확장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기본 개념이 좀 어렵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각된 공정성에 의해서 노력이나 직무 만족이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산출을 증거인물과 비교해서 과소평가, 과소보상 또는 과대보상일 때 나는 제대로 대우 안 해주고 저쪽은 과하게 대우해주면 이걸 해소하는 쪽, 내 보상을 좀 더 해달라, 상대 보상을 줄여달라 이쪽으로 동기가 유발된다고 합니다. 구성 요소는 공헌 또는 투입, 보상, 증거인물, 그리고 형평성 또는 불형평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1번 봅시다. 지수 얘기해 보면 공정하게 취급받으려는 욕망이 이 동기를 유발한다. 맞는 내용이죠. 자, 2번 승조 얘기 좀 봅시다. 보수가 동기와 비교했을 때 과소한 경우 불공정하다고 생각해서 동기 유발된다. 과소보상 또는 과대보상. 내가 과소보상이다. 이 동기, 상대가 과대보상이다. 그 얘기죠. 3번입니다. 우주 얘기 좀 보면 자신과 동기의 보상을 비교해서 자신이 동기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으면 만족해서 동기가 유발되지 않겠네. 불공정을 인식하는 얘기지. 더 많이 받는 만족하고는 상관이 없죠. 3번 잘못했죠. 자, 희원이 얘기 좀 볼게요. 형평성 이론의 구성 요소, 공헌, 보상, 증거 등이 있죠. 다양하기 때문에 동기 유발을 고려할 때는 구성 요소를 잘 생각해야죠. 거기에 불형평성도 들어간다고 했죠. 지원이 얘기 보도록 할게요. 구성 요소 중에서 공헌에는 노력, 교육, 사회적 지위, 거기에 투입, 공헌은 투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52번입니다. 역시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을 토대로 김대리가 취할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똑같이 일하고 보상 적으면은 열받죠. 그럼 어떻게 해요? 1번. 자신의 투입을 낮추고자 일하는 시간을 줄인다. 적은 보상이니까 투입을 줄여버리면 되죠. 다른 기업으로 이직. 그렇죠. 조직 이탈하는 방법도 있죠. 자, 3번입니다. 비슷한 보상을 받고 있는 차대리를 증거인물을 변경해버리면 되죠. 자, 4번입니다. 자신이 산출한 성과가 유대리보다 부족하다고 스스로 위로하며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한다. 이게 산출을 왜곡해버리는 거예요. 자, 5번입니다. 유대리의 투입과 산출 실제량을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팀장님께 보상을 다시 산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형평성 이론하고는 달라요. 그냥 객관적이지 않거든요. 주관적으로 보상,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형평성 이론은 심리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번은 적절한 전략이 아니죠. 자, 53에서 54번 문제입니다. 근무 성적 평정할 때는 여러 가지 오류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오류를 저지를 수도 있고 이런 오류의 피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오류들은 면접하고도 연관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실 만한 거죠. 연쇄 효과 또는 후광 효과, 헬로 효과입니다. 한 가지 요소를 가지고 다른 걸 평가해 버리는 거죠.
교육자 집안이니까 교육 잘 받고 애가 괜찮겠네 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규칙적 오류 또는 체계적 오류입니다. 항상 관대하, 좋게 또는 엄격하게 하는 건데 규칙적으로 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죠. 초두효과 또는 첫인상 효과. 그러니까 초기 업무에 처음 일할 때 잘했기 때문에 잘할 거야. 막바지 효과, 근접 효과 또는 최신 효과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최근 실적을 가지고 평가해버리는. 자기하고 유사하면 후한 점수 줘요. 사람은 좀 비슷한 걸 선호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상동적 오차, 스테레오타이핑 에러라고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 등에 대한 오류입니다. 틀에서 잘 못 벗어나요. 피그말리온 효과, 잘한다 그럼 진짜 잘하죠. 로젠탈 효과, 못한다 그럼 진짜 못하게 됩니다. 근본적 귀속의 착오를 이기적 착오라고 하는 게 그래요. 다른 사람 실패해요.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성공해요. 그냥 운이 좋아서 상황이 좋아서 와 이거 진짜 이기적으로 생각하네요. 그죠? 집중화 경향도 있습니다. 중간에 몰아주는 거죠. 좋게 봐주는 관대화 경향. 왜냐면 뭐 평가하고 나쁜 소리 들을 일은 없죠. 엄격화. 오히려 더 낮게 평가해버리는 경우들도 있죠. 자, 53번 문제 볼게요. 오대리가 신선한 기획안을 잘 내기에 창의성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그리고 이를 이유로 성실하고 리더십이 높다고 평가했다고 하네요. 어떤 오류를 저질렀습니까? 창의적 요소가 높다고 성실성, 리더십에서 후한 점수를 줘버린 것 이건 뭐예요? 한 가지 평가에 대한 판단, 연쇄적으로 관련 없는 다른 요소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게 연쇄 효과, 후광 효과죠. 답은 5번이죠. 54번 문제 볼게요. 평소 제일 먼저 출근하는 유대리 하필 근무 성적 평정하는 날 전날에 지각을 했네요. 팀장에게 딱 걸려서 직무수행 태도 점수 깎였습니다. 평소 성실함에 자신이 있었는데 억울했겠죠. 이거는 유대리 상황에 딱 맞는 오류가 뭐예요? 자, 전체 기간의 태도가 아니라 전날이야. 최근의 태도 중심으로 평가해버린 거니까 최근 실적, 능력 중심으로 평가하는 막바지 또는 최신 효과 바로 3번 근접 효과가 답이 되겠죠. 55에서 56번 보도록 할게요.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자,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 좀 봅시다. 브랜드, 기업의 마케팅 활동 대상에 들어가는 브랜드 명칭, 기호, 디자인 이걸 총칭하는 개념이죠. 이게 소비자가 상품을 볼 때 전체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 인식하는데 도움 주죠. 차별화된 이미지를 형성해 주니까 소비자의 충성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 신뢰를 부여하니까 한번 형성되면 다른 기업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무형의 자산으로 그래서 법적 보호를 받게 되죠. 5번입니다. 소비자가 구매 대상이 되는 상품을 평가하는 사고 비용을 증가시키냐? 아니요. 이미지가 고착이 되니까 그래 에어컨은 뭐지? 차는 뭐지? 그 이미지. 그래서 사고 비용이 오히려 감소해버리게 되죠. 그래서 브랜드를 신경 쓰는 거죠. 답은 5번 되겠네요. 56번입니다. 이번엔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서비스는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되냐? 서비스 제공하면 바로 서비스는 소비되지 이걸 동시성이라고 하죠. 맞죠? 2번입니다. 서비스의 품질 평가는 유형 제품의 품질 평가보다 객관성이 높냐? 아니에요. 고객의 주관성이 굉장히 강해서 객관성이 좀 떨어집니다. 심적인 영향도 크고 2번 틀렸죠? 자, 제품과 비교했을 때 고객 접촉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만나야 서비스가 이루어지죠. 비대면 서비스가 되기는 힘들죠. 4번입니다. 판매되지 않은 경우 재고 보관이 어렵다. 바로 소멸돼 버리니까. 5번입니다. 소비자 기억에 오래 남기 위해 형태가 없는 서비스를 유형화하려고. 그래서 이 유형화 작업. 기업들 보면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이런 것도 형태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억을 잘 못하니까 기억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설명 잘못된 건 2번이 되겠네요. 57번입니다. 6색깔 사고 모자 기법이 나와 있습니다.
하얀 모자도 있고 빨간 모자도 있고 검정 모자, 노란 모자, 초록 모자, 파란 모자가 있습니다. 그거 찾아서 연결하는 거지 이걸 이해하고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내용 좀 볼게요. 고장이 작고 새로운 제품 교체가 필요한데 의견을 A사원부터 얘기해 봅시다. A사원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그렇죠. 새로운 관점에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 거죠. 초록 모자죠. B사원 봅시다. A사원 아이디어 좋네요. 저는 정수기 교체만 생각했었는데 A사원은 항상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내는 것 같다. 직관적으로 느낌을 이야기하죠. 빨간 모자. C사원 봅시다. B사원이 A사원 아이디어 좋다고 했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자, 정수기 세대 늘어나면 고장 없이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사무실 양쪽 끝부분에 있는 직원들 중앙에 정수기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절약돼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다. 이건 뭐예요? 근거 가지고 A사원의 의견에 동조한 거니까 노란 모자죠. 자, D사원 봅시다. 정수기 세대 늘리자는 아이디어의 경우 유지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매달 나가는 비용도 3배. 지금도 유지 비용 만만치 않은데 따라서 좀 더 신중히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건 뭐예요? 근거 제시하고 A사원의 의견에 반대한 거니까 검정 모자죠. 그래서 답은 2번. 이거는 연결만 하면 되는 거죠. 암기할 필요 없어요. 58번 문제 넘어갈게요. 직원들의 국제적 능력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국제 감각을 알아보기 위한 체크리스트 빈칸에 들어갈 항목으로 적절한 거 볼게요. 자, 1번 업무 관련된 국제적인 법규 규정을 이해한다. 2번 다음 주 혼자서 해외 나가더라도 영어를 사용한 의사소통 잘할 수 있다. 3번 국제적인 동향 파악하고 있다에 추가적으로 들어갈 거. 자, 볼게요. 1번입니다. 나는 발생한 문제 중에서 우선순위 고려해서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잘 찾아낸다. 이건 문제 해결 능력이고 2번입니다. 나는 다른 나라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 국제 감각이죠. 3번입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개발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의사소통 능력. 4번 타인과 대화할 때 타인의 생각 가치관을 배려한다. 이 대인관계 능력. 예산 수립의 효과적인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자원관리 능력.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자, 59번 문제입니다. 여행사에서 근무하면 이게 해외 지점 관리할 때 시차 때문에 좀 복잡하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여행사 현지 지사 위치고 현재 서울은 월요일 오전 9시 26분. 서울은 출근했어요. 급한 일로 전화해야 되는데 담당자와 연락될 가능성이 큰 해외 지점. 서머타임은 적용이 안 됩니다. 경도 15도가 1시간이에요. 우리나라가 동경 135니까 표준시 기준으로 플러스 9시간을 가지고 계산을 해봅시다. 자, 뉴욕 지점은 표준시 마이너스 5시간. 그러니까 일요일 오전 오전이 아니죠. 오후 7시 26분쯤 되죠. 케이프타운은 표준시에다 플러스 2시간.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가 7시간이 더 가야 되니까 새벽이네 아직 2시 26분. 런던이 표준시죠. 그리니치 천문대가 저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9시간 뒤로 빼면은 월요일 오전 12시. 시드니는 표준시 플러스 10시간. 우리나라보다 1시간이 더 갔으니까 오전 10시 26분. 이걸로 계산할래요? 아니면 편하게 할래요? 자, 편하게 해봅시다. 여기에요. 9시 26분이에요. 동경 135도. 자, 왼쪽으로 1시간 가면 어떻게 돼요? 8시 26분. 아직 출근 안 했을 거예요. 이쪽으로 못 가. 그럼 일로 가야죠. 일로 가야 월요일 오전 9시 26분, 10시 26분, 11시 26분 가다가 먼저 걸리는 게 어디예요? 시드니. 자, 계산할래요? 아니면은 대충 측정할래요?
이걸로도 풀 수는 있죠. 그러니까 꼼꼼하게 뭔가 다 알아야 된다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은 4번인데 요령껏 봅시다. 60번 문제 볼게요. 이번 달에 해외지사 발령 앞둔 신입사원들을 위한 특집 기사를 사보에 실으려고 합니다. 해외지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인터뷰 요청해서 이거 기반으로 만든 사본데 잘못된 내용이 있네요. 국제 매너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미국 지사에서 얘기합니다. 반갑다고 포옹했다가 불쾌했다. 미국은 이 서부 개척 시대 때부터 일정 거리를 둬요. 그래서 아주 가깝지 않으면은 이 포옹하고 하는 건 좀 싫어합니다. 약간 거리를 두는 문화예요. 유럽과는 좀 다르죠. 유럽은 뭐 비주라고 해서 이렇게 볼 대면서 쪽쪽하는 것도 잘하죠. 미국하고 유럽은 좀 달라요. 미국 지사는 잘못된 내용이 없죠. 자, 케냐 지사입니다. 특이한 부족이 있네요. 다른 부족은 또 달라요. 아프리카는 부족도 많고 언어도 다양하고 인사법도 다 다르기 때문에 미리 배우고 가는 게 맞죠. 자, 이번에 러시아 지사입니다. 남자끼리 포옹하는, 그럴 수 있어요. 러시아 문화가 그래요. 동성끼리 포옹하거나 입을 맞추기도 하니까 적응을 해야겠죠. 브라질 지사, 브라질 같은 나라들이 보면 이 남미 국가들이 시간 약속을 잘 안 지켜요. 빡빡하게 살지는 않죠. 그래서 3시 약속하고 4시에 와도 미안해하지도 않습니다. 농경문화 기반이거나 또는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는 시간을 그렇게 중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산업화된 국가들은 시간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죠. 브라질 지사 맞는 얘기고, 사우디아라비아 지사, 라면에 쇠고기 들어간 것 때문에 큰일 날 뻔했네요. 아니요. 소는 허용이 돼요. 할랄. 돼지가 허용이 안 되는 하람 푸드예요. 이슬람 국가에서는 소는 문제 없어요. 돼지가 문제지. 힌두교에서는 반대로 소가 문제가 있죠. 힌두교 국가는 소는 신의 사자이기 때문에 소 절대 안 먹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지사가 잘못된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답은 5번 되겠네요. 간단하게 할랄 하람 푸드 구분할게요. 허용한 할랄 검증했습니다. 금지된 하람. 식재료뿐만 아니라 이걸 이용한 식품, 공산품도 다 하람으로 분류가 돼요. 할랄, 술 안 돼요. 요 종류가 뭐냐면 발굽이 둘로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그런 이 포유류, 그리고 조류. 우유도 돼요, 벌꿀도 되는데 생선 중에는 비늘이 없는 건 제외. 민물고기가 비늘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몸에 좋은 것들 많습니다. 술 안 돼요. 돼지고기 안 돼요. 피 안 되고 육식, 개고양이 안 되고 민물고기 안 되고 비늘 없는 파충류도 안 되고 미리 도축한, 그러니까 안전하게 도축이 안 된 것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뭐 애매한 것도 하람 푸드로 분류가 된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국제 매너에서는 신경을 써야 될 내용들이죠. 자, 여기까지 조직 이해 능력 문제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